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올해의 책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책을 주로 알라딘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알라딘은 매년 독자 선정 올해의 책 투표를 하는데 2023년도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선정됐더라고요. 2 위는 세이노의 가르침, 5 위는 도둑맞은 집중력이 선정됐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읽어 보신 책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3권 중에서 읽은 책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의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자기 고백부터 하는 이유는 아주 개인적이고 편향적인 정말 딱 제 취향에만 맞는 책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아 팬둥님은 저 책이 좋으셨구나.' 이 정도로만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2023 년에는 저는 진짜 좋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가 그래서 좀 더 어려웠는데 그래서 선정 기준을 좀 혼자 읽기 아까웠던 책 좀 많은 분들이 꼭 읽어 보시면 좋은 책으로 4권 골라 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2023년 스페셜 도셔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올해의 책은 경향신문 젠더 기획팀에서 기획한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입니다. 이 책은 가시적으로는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에 여성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좀 제 사고를 확장시켜 준 책이었어요. 기사로 연재될 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소셜 펀딩으로 이제 독립 출판물로 제작이 됐었는데 소셜 펀딩 1,422%를 초고속으로 달성한 만큼 사랑을 받은 화제작이었다고 해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사회에서 정하는 또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사람 아내 엄마로 불려온 육공치곤 여성들의 삶에 일에 대한 관점으로 담은 인터뷰집입니다. 책은 총 5개의 출근길로 나뉘어 11개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평생을 일한 여성들에게 명함을 찾아주기 위해 기획된 책이라 각 챕터 시작에 이렇게 명함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읽었던 이제 김춘자님 명함으로 보여드리면 명함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함에는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육아 전문자라고 나와 있어요. 김춘자님은 9남매 중 첫째라 9살 때부터 결혼 직전까지 부모님 일을 돕고 또 동생들을 돌보느라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다고 해요. 대신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은 다 공부를 시킬 수 있었는데 여동생들은 초등학교까지 공부시키고 남동생들은 중고등학교까지 다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새벽 3-4시에 일어나 밥하고 농사짓고 삼형제를 키워내고 40 대부터 아프기 시작한 남편을 평생 돌보고 또 시부모님 봉양도 당연히 하고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오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림자 노동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김춘자님의 평생에 걸친 노동 역시 딸, 며느리, 엄마, 아내의 역할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멋진 명함이 탄생했습니다. 가사일이 법적으로 이제 노동으로 인정받은 게 2021년 5 월인데 진짜 얼마 되지 않았죠.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좀 인터뷰의 개인사적 이야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우리 가사 노동이 언제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나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해서 나가요. 엄마와 딸이 서로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결되는지, 손자 돌봄, 부모 간병 등 경제적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이 지금 시대 역시 좀 우리 경제가 굴러가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간에 이제 인사이트, 통계 자료를 통해 6070 여성들의 노동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것도 좋았는데 직업별 필수 노동자 비중 현황을 봐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어느 날 정말 60대 이상 여성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노동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마주칠 혼란은 어떤 것일까? 통계를 통해 여성의 일자리를 좀 가치 있게 바라보게 해준다는 점도 너무 좋았던 책이에요.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좀 선물하기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무조건 우리가 일을 안 했지 명함이 없는 이 책입니다. 불법도 이렇게 정말 보기가 딱 편하고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이렇게 사진이 좀 감동을 배가시켜주는 장점도 있는 책입니다. 디자인도 진짜 잘 빠진 책이에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두 번째 책은 정하은 작가님의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입니다. 요즘 극장에서 좀 영화를 많이 보지 않으시잖아요. 관객 수가 많이 나오기 힘든 좀 요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은 좀 굉장히 핫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서울의 봄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심박수를 비교하는 챌린지가 또 핫하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그만큼 아주 격한 분노를 하게 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군사반란으로 북권을 찬탈한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다 보니까 권선징악이 없어요.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8년 남짓 대통령으로 있다가 33년 동안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고 2021년 편안하게 사망했습니다. 정하원 작가님의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전두환이 불법적으로 집권해서 이제 강조 시민을 뭐 이렇게 살상까지 했는데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숙제하지 않았는지, 우리 사회에 있는 전두환을 왜 단죄하지 못했는지, 전두환이라는 개인의 내재적 관점과 또 그가 속해 있던 시대적 상황이라는 외재적 관점에서 조명해낸 책이에요.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 영광에서는 1931년부터 1980년까지 전두환이라는 개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뭐 전두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고요. 2부 모순에서는 1981년부터 87년까지 전두환 집권 시기에 이제 컬러 TV가 보급되고 뭐 프로야구가 창단되고 해외여행도 자유화됐고 또 80년역 아시안 게임이나 88년 서울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단번에 떨쳐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뭐 1986년 부천 송고문 사건이나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 뭐 시위 중에 이제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사망한 이헌열 열사 등 민주주의는 크게 무너졌던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3부 몰락에서는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전두환 정권 이후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을 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는지, 전두환은 끝까지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고 이제 결국 살인자로 역사에 기록됐음에 대해 담고 있고, 사부 악의 기원에서는 그럼에도 아주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전두환 후손들의 좀 삶 등 유복한 삶을 통해서 80년대 전두환이라는 이제 악을 처단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래서 지금 전두환을 다시 읽어내야만 우리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의 봄은 왕의 남자보다 700만 관객 돌파가 빨랐다고 하는데 2030 세대들이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봄 성공이 이제 정하은 작가님이 바라던 전두환을 제대로 다시 읽어내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도 좀 우리 2030 세대들이 많이 읽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어떻게 전두환이 하나회와 저렇게 아예 대놓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권을 전달했는지 또 분노하고 화를 내서 끝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끝까지 처벌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대한민국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하나회라는 조직의 역할을 지금 우리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시대를 읽어내고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되는 책이고요. 정하은 작가님은 소설가세요. 그래서 논피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소설적인 문장으로 전두환을 시작으로 한 우리 근현대사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책을 읽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책은 좀 두꺼운 편이지만 아주 쉽고 정확한 문장으로 힘있게 씌어진 책이라서 가독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읽는다면 뭐 최고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책이었고,
있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지금 2023년 하나회와 똑같은 검찰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디케의 눈물도 함께 추천드려요. 세 번째 책은 홍은전 작가님의 전사들의 노래입니다. 1915년 미국 시카고의 저명한 의사였던 해리 하이즐든 박사는 볼린저 가문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구명 수술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구명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기가 명백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수술 이후 살아남더라도 뇌 관련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요즘 시대 같으면 논란이 아니라 매장이 될 뻔한 사건이지만 1910년대에는 우생학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박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인권운동가로 사회의 약자의 편에서 체제에 맞서 싸웠던 사회주의자이자 반전운동가인데요. 1915년 뉴 리퍼블릭에서 결함 있는 아기를 위한 의사 배심원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는데, 분명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인류애를 좀 실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이런 의미의 글을 좀 담아서 썼습니다. 헬렌 켈러 역시 농과 맹을 지니고 있었지만 신생아 볼린저와 좀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농인, 맹인, 지체 손상자, 정신적 결함자, 신체적 장애자 등은 어떤 동일성을 지닌 집단으로 여기지 않았고, 헬렌 켈러가 영웅시됐던 것처럼 비장애 중심적인 구조에서 장애 역시 개인의 적응과 노력으로 극복됐을 때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태인적 인간이기 때문에 강제 단종 수술을 하는 것이 인류애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주류를 차지했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열등한 몸이라고 규정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은전 작가님의 전사들의 노래는 진보적 장애 언론인 비마이너에서 기획한 책인데요. 차별받는 숙명을 타고난 존재들이 저항하는 존재가 되는 일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차별의 원인은 장애가 있는 신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홍은전 작가님은 동물권 인권 운동 기록가로 6명의 장애인 운동가를 만나 인터뷰하고 전사들의 노래를 통해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려내는데요.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너무 벅찼던 책입니다. 장애를 개인의 불행으로 받아들였던 인터뷰의 삶의 전반부와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깨닫고 투쟁하는 삶의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 전사분들이 차별받고 숨어있던 삶의 전반부를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길고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왔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지하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저상형 버스, 장애 등급제 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조금이나마 이전보다 나아진 시스템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전사들이 싸워서 이겨낸 결과라는 게 좀 멋지게 느껴지면서도 좀 솔직히 분노가 일기도 했어요. 전사들을 등에 업고 세상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요. 길게 말해서 출근길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회사에 늦은 사람들이 병신이 버슬이냐고 이러니까 동정을 못 받는다고,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동권 투쟁의 구호는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입니다.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구호가 실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설계돼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얼마나 거대한 구조인지, 또 우리는 무고한 시민이야 왜 남한테 피해를 줘, 이 선량한 시민이라는 말은 결국 무지와 폭력을 의미할 뿐임을 깨달았던 책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게 하려는 노력이 저희 자아를 성장시켜주고 세계관을 넓힐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전사들의 노래가 선량한 시민이라는 나의 자아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제가 북튜버를 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아 노출수가 많아서 좀 조회수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책이 이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었던 책이고요. 홍은전 작가님을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홍은전 작가님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이 책으로 홍은전 작가님의 작품 세계로 진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올해의 책은 애나 로엔 하우프트칭의 세계 끝의 버섯입니다. 이 책은 이번 12월에 읽은 책인데요. 진짜 감탄하면서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은 2015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책이었고 그의 수상 경력도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국내에는 이번 8월에 번역이 출간이 됐는데요. 번역도 진짜 너무 좋고 읽으면서 감탄사를 내내 남발할 정도였고, 번역해서 출간해 준 출판사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던 그런 책입니다. 요즘 자본주의의 좀 착취적인 구조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저도 그런 책을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얼마 전에 월간 독서에서 소개해 드렸던 자파의 길도 그런 책 중 하나였거든요. 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이제 대안으로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새로운 사회주의거든요. 뭐 민주적 사회주의, 생태적 사회주의 등이 있는데, 세계 끝의 버섯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는 해요. 대신 자연을 통해 비판합니다. 계몽주의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게 됐고 자연을 길들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뭐 수동적이고 기계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요. 하지만 이 세계관으로 인해 자연은 파괴됐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프롤로그에서 말합니다. 대안으로 저자는 자본주의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해요.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싶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열린 패치를 그려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송이버섯은 좀 일본에서 가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1980년대 일본이 호황기일 때 송이버섯이 최고급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송이버섯은 이제 좀 교란된 오염된 숲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일본의 성장으로 교란된 숲이 점점 없어지면서 일본산 송이버섯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오리건주의 목재 사업으로 벌목되고 훼손된 숲으로 송이버섯 채집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야생 버섯 무역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송이버섯을 채집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뭐 이제 제국주의 수탈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온 이주자들, 뭐 아메리카 원주민, 베트남전 상해 용사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이제 좀 잘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숲으로 모여들었고, 이들이 채집한 버섯이 이제 공급 사슬을 통해 자본의 축적 없이 일본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버섯 채집에는 송이버섯을 판매한 돈은 이제 자신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을 찾아온 채집인들도 있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닌 이제 자본주의에서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인 채집인들도 있거든요. 이들은 자본이 바라는 노동 안에 갇히지 않고 사회가 규정하는 노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버섯 채집이 프리랜서 구매인, 현장 중개인, 대규모 구매업자를 통해 자본화됩니다. 기업이 상품 생산 조건, 뭐 임금이나 노동 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자본을 통제하는 과정을 이제 저자는 구제라고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바느질을 잘해요. 그런데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옷을 봉제를 합니다. 이 여자분의 바느질 실력이 이제 자본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진 저희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력이 봉제 공장에서 옷을 잘 만드는 이런 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자분의 바느질 실력을 구제라고 하고, 공장에서 이분의 실력으로 이제 빠르고 잘 만들어진 옷이 생산되는 과정이 구제 축적인 겁니다. 버섯 채집 역시 이제 구제 축적을 통해서 자본화가 돼요. 기업이 원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애쓰지 않고 송이버섯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애쓰면서 이제 자유를 실현하는 장소가
송이버섯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오픈마켓인데요. 버섯은 인간이 망친 세계의 언저리에서 자라는 새로운 상태,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도 완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자생적 세계, 좀 새로운 희망이 나는 아주 멋진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 진짜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 정가는 35,000원인데 이제 저는 알라딘에서 구매를 해서 31,5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좀 비싸다 싶었던 책이에요, 두께에 비해서. 근데 책을 읽으면서 책값이 진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2024년에 좀 깊이 있는 독서를 좀 해볼까? 인문학 책 한번 좀 읽어볼까? 야, 벽돌 책 이번에 좀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마음 결심하시는 분들께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고요. 진짜 꼭 읽어보세요. 진짜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아주 개인적이고 편향적인 올해의 책 4권 소개해드렸고요. 고통이나 불편함이 없었다면 인류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서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고통과 불편함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독서가 인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남은 2023년 좋은 책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3년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